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연가를 마치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은 쟁점과 함께 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계속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가를 냈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으로 그냥 들어왔거든요.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노만석 대행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 검찰에서 항소 포기한 과정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어제 하루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 출근길에도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일차적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끼쳤는지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의견을 제시한 것에서 나아가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결국 노만석 대행이 좀 내려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성호 장관 이번 사건 재판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했고요. 그래서 노 대행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이 노 대행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에 공백이 좀 생길 거나 우려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행의 대행 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고 네. 이 대행 체제로 가다가 또다시 문제가 되면서 탄핵 심판이 재개가 되고 또다시 대행의 네. 대행 체제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어수선하다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어수선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요. 네. 검찰은 지금 이 사건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형사 사건에 한번 연루되게 되면 본인의 인생이 걸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피해자로서 어떤 권리구제를 받을 때 검찰은 정말 꼭 필요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어떤 혐의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또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내가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때도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의 어떤 수뇌부에서 이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대행 체제임에도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이 특정 사건에 쏠리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생과 관련된 그런 검찰에서 담당해야 되는 많은 사건들의 업무 처리가 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 내지는 계속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다면 지휘부가 혼란스러우면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검찰이라는 기관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그 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건 검찰 전체 조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그 혼란이 좀 빨리 수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서 노만석 대행이 지난 10일에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이 선택지들이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건데요. 그럼 규정을 볼 때 규정상 법무부 차관의 수사 지휘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0일 오후에요.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 항소를 포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서 특히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어떻게 언급하였는가
되는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사 지휘권과 관련된 그 검찰청법 규정을 좀 보자면요. 일반적인 사건 개개인으로서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예. 나와 있는데요. 그 회의에서 일단 검사들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고려가 되어서 항소 포기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법무부 장관이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그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 사실상 다 항소를 하지 않는 취지의 것들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발언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만약 항소를 포기하지 않으면 검찰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는 그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의 어떤 진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법무부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침해되었는가 그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법무부 입장은 최종 결정은 어쨌든 검찰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뭐 항소 포기를 해라라는 언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법 위반도 아니고 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뭐 2번 정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차관은 이 포기하라는 어떤 뭐 그런 느낌의 선택지만을 좀 줬다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 좀 난감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실무상의 관행을 보자면요. 검찰이 이런 혐의점들이 있으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범죄 혐의로서 기소가 되었고 그중에 일부는 유죄가 나왔지만 적어도 일부라도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자면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부분에는 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특경법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해당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확신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유지해 온 이상 적어도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대법원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 특히 추징된 액수도 당초에 검찰이 목표했던 액수보다 훨씬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이 추징액으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만약 그런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면 그것은 명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노만석 권한대행 역시도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라는 발언만 있다면 과연 항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가 됐는데 신중하게 하라라고 한 것이 잘 생각해보라.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의견을 검토해보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항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 맥락이라던가 그 상황이 정확히 확인이 돼야지만 좀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분명한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장 한 발언 때문에 지금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항소 포기가 결정된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그 검찰 내부에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납득 가능한 설명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전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추징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7,800억 원대 추징이 어렵게 됐다라는 지적인데 성남시가 현재 4,9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뛰어넘기,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1심에서 이제 추징 금액이 400억 원 가량으로 나왔는데 네. 검찰은 이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게 되면서 사실상 불이익 변경 금칙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를 해서 2심과 대법원에 간다면 그보다 낮은 액수의 추징금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당초 검찰에서는 이제 7,800억 원대의 추징을 이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둔 상황이었는데 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이것은 형사적으로 추징에 관련된 그런 액수인 것이고 별도로 사실상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성남시가 이득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금전적으로 다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실무상의 관례를 보자면 형사재판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확보된 증거들이란던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인데요. 형사에서 인정된 액수가 이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훨씬 상회할 정도의 민사배상을 받아내려면 보다 적극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고 입증을 해내야 되는 쪽이 성남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1심에서 이 정도의 상한선이 정해졌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이상의 액수라던가 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증거의 제한성이라던가 형사재판의 결론보다 높은 액수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건희 씨에 대한 8차 공판 있었습니다.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김건희 씨는 출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석신문 최대 쟁점,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을지 그대로 있을지 역시나 증거인멸 우려 여부 이 부분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쟁점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구속 사유가 있었지만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없다. 즉 보석을 통해서 이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려면 먼저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상의 우려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가 이 두 가지가 저는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구속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을 1차적으로 받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석을 중간에 신청했다면 다른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한 그 6개월이라는 기한이 좀 여유 있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요. 보통 보석이 인정되면 아직 1심이 종료되기에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데 만약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구속 기한 이 6개월이 거의 다 종료가 되었다고 하면 그 구속 기간이 끝나서 그냥 풀어주기보다는 적어도 보석을 통해서 제한을 붙이고 풀어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중요 사건에서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는 1심이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마무리가 될 시점 역시도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구속 기한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건강상의 우려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가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건강상의 우려 중에 김 씨 측이 어지럼증, 불안 증세가 악화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강 악화 주장은 보석 여부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장기간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보더라도 많이 야윈 상태이고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부분은 확인이 돼 보이는데요. 단순히 이전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사유만으로 보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강상의 우려가 의료진들의 소견이라던가 그 진찰 내역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오늘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법원에서 종합
종합적으로 판단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출석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되지만 법원에서 보건대 의학적으로 지금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외부의 진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교정 시절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단순히 어지럼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석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고요.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가, 실제로 건강이 어느 정도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발생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예. 자, 특히 김건희 씨 지난 5일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했다고 이제 처음으로 시인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청탁에 대한 대가성 이 부분은 부인하긴 했지만 이제 보석 신문을 좀 대비를 해서 이게 보석 신문 여부에 결정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략적인 자백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게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전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만약 샤넬백을 수수했다는 그런 정황들, 다른 사람들, 특히 샤넬백 매장의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가 되었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그 행정관이 이 가방을 교환한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들,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끝까지 이 수수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 샤넬백의 수수 부분을 일단 적어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재판에 모두 출석을 하고 있고요. 재판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심지어 이 진술도 일부 번복함으로써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역으로 이 내용은 특검 측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걸 보았지 않았느냐.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다. 그리고 지금 혐의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샤넬백 수수 부분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문제되는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던가 지금 이완 화백의 그 그림 같은 예.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은 오히려 샤넬백 수수를 인정한 부분을 놓고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이제 재판부가 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시점에서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부분이 적어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오늘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자택에서 체포가 된 건데 체포영장이랑 압수수색영장이 집행이 동시에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이 동시에 집행이 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예. 이제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게 된다면은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까지 이루어지는데 3차례 정도 출석에 불응하자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 및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압수수색 역시도 2차례 정도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는데 지지자들이 그 집 앞에 몰리면서 압수수색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미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체포는 체포대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수사에 나선 것이고 이 압수영장을 집행을 통해서 증거자료 확보 역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체포를 통해서 황교안 전 총리 현재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궁금하고 체포 시한이 이제 이틀 48시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신청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가요. 황교안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이제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그런 게시글을 올린 부분이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부정 선거와 관련된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는 표현,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을 이제 잡아들여야 된다는 표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12.3 비상계엄, 이 내란으로 보자면 그 내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다. 이런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결국 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그 당시 그런 게시글을 올린 전후 과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요. 과연 그런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이것이 어떤 내란을 주도하고 선전선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또 폭넓게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다소 과격하다고 해도 이것을 바로 내란에 선전선동한 것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번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뭐 계엄과 관련된 부분을 황교안 전 총리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시민들을 선전선동해서 뭐 폭력적인 행위로 나아가려고 모의했던 정황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물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체포영장의 기한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48시간이기 예.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이 기간 내에 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좀 빠르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챗 GPT 등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연세대학교에서 또 다른 집단 커닝 정황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채팅방에서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서로 답안을 공유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오픈북 시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목은 비대면으로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과목이었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절대평가라고 해서 어떤 점수만 넘으면 이제 학점을 잘 받아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북을 통해서도 충분히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 책을 찾아서 답안을 써도 되는 것인데 요즘 워낙 이 AI 기술을 활용한 챗 GPT 등이 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펼칠 정성도 들이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공유하고 답안의 형식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답안 형식으로 답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단체 오픈 메신저 같은 곳에서 좀 답안을 교류한 것 아니냐, 답안을 공유하고 그 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일부 학생들이 모두 하니까 이렇게 다들 하니까 좀 편안하게 나도 했다. 생각했다. 만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은 배우는 입장이고 그 배우는 부분을 평가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내 양심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배우는 입장에서 단순히 편안하게 가려고 학점을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양심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시험을 너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비대면 강의라고 해도 충분히 좀 제한된 장소에서 그리고 엄격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하려는 그 태도, 그러니까 학교 측의 대응도 너무 안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채팅방에서 답안을 직접 올린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답안을 참고만 학생도 있을 것인데 이 두 학생의 책임, 법적 책임도 달라질까요? 사실 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학교의 어떤 공정한 성적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부분이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업무 방해죄 이런 거. 그렇죠. 근데 형사처벌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학교 차원 내부에 당연히 부정행위를 하면 그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네. 뭐 0점 처리가 된다거나 하는 학교 상의 징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단체 채팅방, 여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런 것이 올라왔다면 네. 그리고 평소에 그 단체 채팅방이 이 답안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별 과제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었다면 누군가 그 답을 올렸을 때 내가 원치 않아도 그것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워낙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어떤 바로 내가 그 메신저 안에 있었다고 해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보는데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 답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것 자체, 이 관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예, 학교 측은 뭐 해당 수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입장인데 답안지가 공유 정황이 나온 이상 자세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최근에 이런 집단 커닝 의혹이 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이 두 수업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비대면 강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강의가 많아졌고 뭐 AI가 대중화되면서 이 부정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됐다라는 지적도 있고 사실 책임을 학생들한테만 돌릴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이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재발 방지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AI를 활용한 그런 수업 방식이라든가 AI를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한다. 어찌 보자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 AI를 공식적으로 활용이 허용이 된다고 해도 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험 역시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그 시험을 보는 그 모니터 화면을 녹화해서 관리하고 있다고는 해도 몰래 이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서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시험을 봐도 막을 길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예. 심지어 그 모니터에 여러 창을 동시에 띄워서 다른 이제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통제 장치 역시도 지금 함께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좀 공감할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지금이 그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강남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한 폭행 사건인데요. 구독자가 68만 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가 논란의 중심에 섰네요.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68만 유튜버면 구독자가 상당합니다. 사실상 이제 유명인, 뭐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강남의 한 식당에서 옆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을 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해당 유튜버가 손님을 폭행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주변 CCTV라던가 식당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 진술들을 확보해서 그 폭행 사건의 경위 등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유튜버의 경우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전에 있었던 이 전과가 지금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아예 별개로 봐야 합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행 같은 부분도요. 그러니까 상습성을 떼기도 합니다. 뭐 도박이나 마약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도 그렇고 폭행도 그렇고 한 번 연루가 됐을 때 다시 그런 일에 연루가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상습성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폭행 전과가 있다는 부분이 뭐 곧바로 어떤 다음 폭행 사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것이다 이런 예단을 주는 것은 큰 잘못이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양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참작이 될 측면은 충분히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폭행 의혹에 휘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예상될지는 좀 전망해 보기 어렵겠지만 이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한 만큼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다면 그날의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일방 폭행이 아니라 뭐 쌍방 폭행이었는지 여부, 어느 정도 폭행 수준이어서 폭행이 아니라 상해까지 나아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